그다음 해고인데요. 해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영미법계 국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이 해고의 보호가 약간 이제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요구하냐면 사용자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그러니까 고용계약을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이제 정당한 이유로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릴 만한 사람이어야만 이 정당한 해고라는 거예요. 잘릴만 하지 않고 그냥 사장님이 뭐 우리 회사가 좀 어려우니까 자를게 뭐 이런 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 해고에 대한 어떤 법리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해고에 관련된 뒤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통지 혹은 뭐 그런 것들만 지켜주면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해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과 근로 있잖아요. 초과 근로를 이제 고용주가 요청을 했는데 근로자가 초과 근로 난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럼 내가 보복을 해야지 이러면서 해고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혹은 뭐 다른 어떤 휴가 같은 경우 ESA에 지정된 어떤 휴가 같은 경우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캐나다에서도 부당 해고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런 강력한 제한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고 제한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통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직원한테만 적용이 돼요. 그죠? 3개월 이상 고용이 된 직원한테만 요 어떤 보호 법리들이 적용된다는 것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종료 시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서면 통지 규정은 우리나라도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물론 서면이 아니더라도 뭐 팩스라든지 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서버에다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다. 서면이란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해고 규정하고 약간 많이 틀린 건데요. 해고 통지를 할 때 통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기간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인데 한번 보시면 1년 미만 노동자가 일을 했으면 통지 기간은 1주 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너를 자를 거니까 뭐 그렇게 대비해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한 기간이 1주 전이라는 것이고 1년에서 3년 미만이라면 2주, 3년에서 4년 미만이라면 3주, 4년에서 5년 미만이라면 4주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8년 이상 일을 했으면 8주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30개월 넘어가면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8년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 혹은 뭐 이제 노동기간이 8년 이상이라는 경우에는 8주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8주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8주분의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고수당이라는 페이인리우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8년 이상을 일을 했으면 이분은 적어도 8주라는 기간 또 물론 이제 확보한 것도 당연하지만 8주 분의 어떤 임금, 그죠? 수당이라는 그 수당에 대한 청구권도 이제 더불어 가지게 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고 통지 기간 이렇게 쭉 있었죠. 쭉 있는 그 기간 중에는 노동자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기타 고용 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 계획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여금, 4대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납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 같은 것들을 모두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해고 통지 기간이 이제 쭉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4년 제가 일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4주 동안 그 통지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노동자는 이제 4주 후에는 우리 회사의 노동자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혹은 안 좋은 어떤 근로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제가 이제 사무직 근로자였는데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하러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용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고 이제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라는 그 취지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급여를 삭감하거나 기타 고용 조건을 변경하거나 어떤 임금 같은 것들 모두 지불해야 된다. 이런 규정으로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고 통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 통지라는 것은 이제 원칙이니까요. 원칙과 예외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해고 통지 쭉 나오는 이제 몇 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횡령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금고에 손을 대가지고 횡령을 했다. 그죠? 폭행을 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그 노동자는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이제 해고수당 이런 것들을 줘라, 통지해줘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혹은 이제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을 하거나 고용주가 용인하지 않은 고의적인 직무태만,
그러니까 태업이죠, 태업. 이런 것들을 저지른 경우, 그다음에 임시해고된 경우, 그다음에 합리적인 대체 고용 제한을 거부한 경우,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고 통지, 요 기간과 그다음에 해고 수당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 예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외를 좀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퇴직금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해고 기간, 그죠? 해고 통지 이런 것들과 이제 주별로 이제 쭉 나왔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름의 유의를 하셔야 돼요. 예,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다른 제도라는 거예요. 퇴직금은 지금 요건이 좀 중요한데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같은 경우는 모든 근로자가 다 적용되거든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은 모든 근로자가 적용이 되는데 캐나다 ESA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요건이 조금 엄격해요. 볼게요. 지금 요건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노동을 제공해야 돼요. 5년 이상 근로를 해야 되고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최소 250만 불 이상의 급여를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임금 총액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지불한 임금 그러니까 뭐 여러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 근로자들한테 임금 지불한 것들을 다 합해 보니까 이게 250만 달러가 넘어간다. 이런 사업체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좀 이제 약간 영세한 사업체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퇴직금에 적용이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25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거나 대량 해고죠. 6개월 동안 50명 이상의 직원을 이제 해고한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1번 250만 달러 이상의 급여라는 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 주 안에서만 이제 급여 총액이 250만 달러 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온타리오 주에서는 뭐 200만 달러인데 뭐 세계 뭐 일본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지급한 건 그거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하더라도 온타리오 주에서만 250만 달러 안 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 줘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글로벌 단위로 전 세계 단위로 이제 최소 25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라면 퇴직금, 세버런스 페이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좋게 바뀐 거죠, 그죠? 액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고용 연수 있죠.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드리는 거는 7년 9개월 2주를 일했다고 쳐봐요. 7년 9개월이면 7년이 완전히 이제 꽉 찬 연수죠. 7년. 완료되지 않은 1년을 12로 나눈 고용 완료 개월수. 이걸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예를 보면 되게 쉬운데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시간당 17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는 25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고용자 요건은 충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주 전에 해고 통지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7년 넘게 일을 했으니까 7주 전에 해고 통지해야 되는 게 맞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통지 기간 동안 이분은 근무를 했어요. 돈을 받지 않으시고 쭉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총 근로기간이 이제 7년 9개월 2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정규 임금을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정규 임금은 주당 40시간 근무하고 17불 이제 시급으로 받으신 분이니까 이분의 주당 정규 임금은 680불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퇴직금 산정을 하려면 이 연수를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수를 곱해보니까 완료 연수는 이제 7년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7년 9개월 근무했으니까 9개월에 대한 것을 이제 그 계산을 하려면 9 나누기 12를 하면 1년분의 그 9개월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 1년분의 9개월의 비율이 0.75라는 거예요. 그래서 7.75라고 하면은 완료 연수 더하기 나머지 9개월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7.75를 곱해서 680불 정규 시간당 주당 40시간 근무한 그 정규 임금 680불에다가 7.75 주를 곱하면 5,270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이 계산하는 어떤 컨셉 자체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 후 7일 혹은 다음 정기급여일 중에 더 늦은 날짜 내에 더 늦은 날짜보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늦은 날짜 내에 지급받으시는 것이고 퇴직금이라는 게 사실은 좀 큰 돈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이 캐나다 같은 경우도 좀 큰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 분할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고용주가 너무 부담이 된다. 혹은 뭐 대량 해고를 하는 경우에 퇴직금도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할 지급을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분할 계획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분할을 하더라도 아무리 뭐 할부 계획으로 하더라도 3년을 넘어가지고 지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내에 다 받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주가 예정된 지불, 그러니까 분할 계획을 했는데 이번 달에 이만큼 주고 다음 달에 이만큼 주고 이걸 6개월 동안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퇴직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즉시.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요.
네,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는 지금 예외 사유가 있어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는데요. 합리적인 대체 고용 제한을 거부한 경우, 이게 지금 근무하시고 계시던 어떤 근무 형태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대체 고용을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싫다. 이렇게 거부한 경우, 혹은 이제 파업 때문에 우리 그 사업장이 폐쇄됐어요. 그래서 고용이 중단된 경우, 혹은 앞에서 나온 거랑 같이 고의적 위법행위라든지 불복종, 직무태만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외 규정도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총 연간 보험료의 20-30% 정도는 피고용자가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피고용자가 지불을 하고 기업마다 계약한 보험에서는 좀 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고 여러 회사가 있고요. 지원 금액 같은 경우도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회사마다 다른 보험이 되니까 제가 이제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가입이 의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입이 의무잖아요. 우리 산재보험하는 이제 공단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온타리오주 내에서는 건설, 요식업, 서비스, 농업, 제조업, 운송업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데 노동자 전원이 다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 같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업무상 부상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일을 하면서 제가 무슨 기계에 손을 놀렸다거나 이런 것들을 업무상 부상이라고 하고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무상 어떤 화학물질을 잘 들이마셔가지고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폐병이 걸렸어요. 만약에 그런 거를 업무상 질병이라 그래요. 이건 꽝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어떤 유해 물질들이 폐에 쌓이면서 이제 병으로 발전한 거잖아요. 이걸 업무상 질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그런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청구해야 된다는 거, 6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중요하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요. 자, 그다음 고용보험인데요. 고용보험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 비교적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면 피고용자의 질병, 산업재해, 임신, 육아, 입양, 직업훈련,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심각한 질병 이렇게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휴직을 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제 재정을 지원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고용보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2023년 올해 기준으로 고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2.24%, 피고용자,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1.63%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급여의 2.24%, 1.63%. 요건 이제 기간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피고용자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에 법적 최소 근무 시간이 있는데 그 최소 근무 시간이 420시간에서 700시간 정도가 돼요. 요 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이제 이 고용보험의 수혜 대상이 되고요. 피고용자가 실업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잘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요. 그때 평균 납입 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게 있어요. 불경기나 구조조정, 과잉 인력에 따른 실업 및 대량해고 이런 피고용자, 그러니까 노동자의 과실이 아닌 실업이 있잖아요. 노동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불경기, 코로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노동자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구조조정, 과잉 인력에 따른 실업 이런 것들은 회사가 잘못됐거나 회사가 좀 경영을 잘못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실업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근로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규임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 52주간의 정규 노동시간을 채운 피고용자에 한한다 이런 내용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2023년 1월부터 최대로 보장되는 연간 임금은 61,500불 정도가 됩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간단히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은 캐나다의 모든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퇴직, 노동으로 인한 장애, 다쳤다는 거죠. 사망 이렇게 했을 때 그 피고용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CPP, 캐나다 펜션 플랜이죠. 우리 캐나다 3대 공적연금 중에 하나잖아요. 이곳으로 이제 납부를 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비용을. 가입 대상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인력이고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각각 동일한 금액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 금액 같은 경우는 5.95%예요. 그리고 1인당 납부 최대 금액은 3,754.45불 이렇게 된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고용주가 없잖아요. 자영업자는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5.95%, 피고용자 같은 경우에는 또 5.95%요 비용을 모두 자기가 부담하기 때문에 총 11.9%의 납입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Employment Standard Act, 우리 ESA를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에 전화번호랑 이렇게 적어놨죠. 이 센터에 평일날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상담이 다국어로 다 제공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노동청, 노동부 그죠? 신고를 하시고 법원에 제소하거나 이런 사법적 혹은 행정적 구제 절차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안전한, 그죠?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직업생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